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8만 명 구독자 달성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바이러스가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어요. 부기장이 소리쳤고 비행기는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산소 마스크가 천장에서 쏟아졌고 아이들은 울고 바닥은 마치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스무위 홀번 좌석에 앉은 12살 소녀는 그 혼란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김준호는 단순히 혼란을 본 것이 아니라 코드, 패턴, 신호를 보고 있었다. 부잣집 가정부였던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그는 버려진 전자제품을 고치며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기술 매뉴얼로 자랐다. 이건 시스템 해킹이야.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이를 승무원에게 알리려 했지만 거칠게 무시당했다. 자리로 돌아가. 꼬마야. 아무도 몰랐다. 낡은 옷을 입고 테이프로 붙인 안경을 쓴 그 아이가 항공우주공학에 미친 천재라는 것을, 탑승객 200여 명을 태운 채 비행기는 빠르게 고도를 잃고 있었고 준호는 생애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다. 그 후 7분 동안 벌어진 일은 단순히 대형 참사를 막은 것이 아니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두뇌가 서울 외곽의 좁은 반지 하방 바닥에서 잠을 자던 한 소년의 몸속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하늘이 무너진다. 살려주세요. 비명소리가 기내의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비행기가 마치 종이배처럼 흔들리며 음료수와 승객들의 소지품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12살 김준호의 뱃속이 꼬이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팔걸이를 백너클로 붙잡은 채 머리 위 불규칙하게 깜빡이는 패널 등을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안경이 코끝에서 흔들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어머니 현주 씨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족 부적을 떨리는 손으로 꽉 쥐고 입술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꽉 깨문 채 소리 없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 모두의 첫 비행이었습니다. 현주 씨가 75년 동안 가정부로 봉사해온 박가족이 그녀의 한결같은 헌신에 감사하며 모자에게 제주행 항공권을 선물했던 것입니다. 비행기 모형을 만들고 시뮬레이션 비디오를 보며 파일럿이 되는 꿈을 꾸던 준호에게는 하늘에 대한 동경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급격한 하강이 일어났을 때 준호의 몸은 공중에 떠올랐다가 좌석에 세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통로 맞은편에 한 여성이 구토했고 아기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의 정신은 이상하게도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어요.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화면에 나타난 파란색 오류 코드를 읽으며 모든 화면이 동시에 깜빡이더니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기류가 아니에요. 승무원들이 서로를 향해 공포에 질린 표정을 교환하는 것을 본 준호는 다른 승객들이 알아채지 못한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그의 예리한 눈은 승무원들이 휴대용 단말기를 급박하게 확인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눈에 서서히 퍼지는 절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저희는 약간의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좌석에 머물러 주시고 안전벨트를 꼭 매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준호는 그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떨림, 억지로 담담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감지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안심했을지 모르지만 준호에게는 경고음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준호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런 시스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보잉 7437 매뉴얼을 공부하고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에서 건져낸 오래된 컴퓨터를 조각조각 분해하고 재조립하며 눈이 빨개질 때까지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에게 컴퓨터와 비행기 시스템은 그저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와 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무언가 매우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객실이 공포로 가득 차고 어른들이 패닉에 빠져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 얼굴보다 큰 안경을 쓴 마른 체구의 조용한 소녀는 기이한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화면의 오류 패턴을 머릿속으로 분석하며 그의 가느다란 손가락은 마치 보이지 않는 키보드를 다루듯 팔걸이 위에서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비행기가 또 한 번 급강하하면서 산소 마스크가 천장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기도가 뒤섞인 소음 속에서 준호는 수백 개의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고장? 해킹? 중요 항법 장치 오작동? 어머니,
그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주 씨는 산소 마스크를 쓰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린 책들 사이에서 자라고 고장난 전자기기를 고치며 밤을 새우고 기술 매뉴얼을 해독하기 위해 혼자서 영어를 공부한 아들. 그녀가 부자들의 거대한 저택을 구석구석 청소하는 동안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며 시간을 보내던 아들. 아들의 눈에서 그녀는 늘 그곳에 있었지만 세상이 아직 알아채지 못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능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현주 씨는 공포와 혼란으로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옆자리의 아들은 이미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은 비행기 시스템을 마치 투명한 유리처럼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의 정신은 이미 해결책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비행기 시스템을 연구해 왔어요, 어머니. 매일 밤. 그의 목소리에는 일종의 절박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 온 것 같아요. 준호가 안전벨트 버클에 손을 올리자 현주 씨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에 서린 결단력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이 더 이상 그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 위기의 순간에 그가 이 비행기에 있는 모든 사람 중 가장 중요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 내 아들, 현주 씨가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뺨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네가 할 수 있다면 우리를 구해줘. 준호의 일상은 새벽 여명이 하늘을 물들이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다른 아이들이 아직 이불 속에서 꿈나라를 여행할 때 그는 이미 낡은 정우의 희미한 불빛 아래 수학 문제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승했지만 상금으로 받은 메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메달은 그의 낡은 책상 서랍에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이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미분 방정식을 풀고 있는 준호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넌 이미 학교에서 제일 뛰어난 학생인데 비행기를 만들고 싶어서요. 그가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해요. 선생님의 눈에 안타까움이 어렸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이 방과 후 학원에 다니고 개인 과외를 받을 때 준호는 스스로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의 재능이 좋은 환경에서 꽃 피울 수 없다는 것이 이 선생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준호의 집은 연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방 한 칸에서 어머니와 함께 이불을 끌어당기며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작은 공간을 즉흥적인 실험실로 변모시켰습니다. 쓰레기통에서 구한 전자 부품들이 초보적인 시뮬레이터로 재탄생했습니다. 벽에는 K-팝 아이돌 대신 항공기 기술 다이어그램이 빼곡했습니다. 이런 끈기와 의지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준호가 3살 때 가족을 버리고 떠난 후 현주 씨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박가족의 가정부로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3층짜리 대저택을 청소하느라 뼈가 쑤시는 날에도 그녀는 항상 준호의 공기역학에 관한 열정적인 설명을 들어줄 에너지를 찾아냈습니다. 너는 내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빛나는 머리를 가졌어. 그녀는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으로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부자 임원들보다 더 똑똑해. 그러나 그녀의 말은 공허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준호의 방에는 다른 아이들이 가진 값비싼 장난감이 없었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지식에 대한 갈증으로 빛났습니다. 밤이면 어머니가 잠든 후 그는 촛불 아래서 수학 문제를 더 풀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어머니가 청소하던 박 회장 집에서 몰래 가져온 항공 잡지를 읽었습니다. 책들은 박 회장으로부터 왔습니다. 가정부의 아들에 대한 관심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업가는 준호가 일요일마다 자신의 서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곳에서 소녀는 항공우주공학의 원리를 발견했고 대학생들도 어려워할 두꺼운 책들을 탐독했습니다. 준호야, 넌 꼭 성공할 거야. 어머니는 자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만약에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 나은 환경에 있다면, 만약 네 아버지가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면. 준호는 어머니의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지켜보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니를 이런 삶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언젠가는 박 가족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자신이 될 것입니다.
네오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박 회장 부인이 어느 날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는 네가 있어 정말 행운이야. 준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운은 어머니가 아닌 제가 가졌습니다. 저에게 이런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진정한 행운입니다. 별이 총총한 밤 학교 옥상에서 비행기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준호는 언젠가 자신이 설계한 비행기가 저 하늘을 날아다닐 것이라고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는 더 이상 남의 집 바닥을 닦지 않아도 되는 어머니가 편안하게 앉아 있을 것입니다. 준호의 인생은 우연한 발견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9살 때의 어느 비 오는 날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 근처에서 버려진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은 금이가 있었고 배터리도 없었지만 그 순간 준호의 눈에는 보물 상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게 뭐니? 현주 씨가 물었을 때 준호의 눈은 이미 가능성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컴퓨터예요.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주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또 다른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새 부품을 살 돈도 없었고 수리점에 맡길 여유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동네 전자제품 수리점으로 달려가 주인 장 씨에게 배우고 주말에는 박 회장 집 창고에서 버려진 부품들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밤이면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서 회로와 부품들을 연구했습니다. 이 아이는 마치 외과 의사 같아 전자제품 가게 주인 장 씨가 준호가 세밀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손이 그렇게 정확하게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없어. 한 달 후 준호는 이웃집 할머니의 화분에 물을 주고 받은 용돈으로 중고 배터리를 샀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이 기적처럼 켜졌을 때 준호의 방은 푸른빛으로 물들었고 그의 인생에도 새로운 빛이 들어왔습니다. 공공도서관의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해 준호는 프로그래밍과 운영체제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독학으로 코딩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종종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공부했습니다. 현주 씨는 걱정했지만 아들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어머니. 어느 날 준호가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비행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픽은 좋았겠지만 12살 소년이 혼자 만들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도 그의 재능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컴퓨터실은 구식 기계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준호에게는 그것들이 무한한 지식으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게임을 할 때 그는 사이버 보안의 원리를 연구했습니다. 친구도 좀 사귀어야지. 현주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쉬는 시간에도 항상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 있어요, 어머니.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를 모르는 대학생들과 온라인 포럼에서 공학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그를 가정부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지식만이 중요했습니다. 니온 왜 항상 그렇게 컴퓨터에 매달려 있니? 어느 날 같은 반 아이가 놀리듯 물었습니다. 컴퓨터가 너의 유일한 친구니?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는 그에게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신을 해방시키는 도구였고 그가 태어난 환경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게 해주는 날개였습니다. 어느 날 박 회장의 사무실을 청소하던 현주 씨는 버려진 항공 잡지들을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준호의 눈은 보잉과 에어버스의 항법 시스템과 제어판에 관한 기사를 보며 빛났습니다. 이것들이 대한항공의 비행기야. 그가 복잡한 조종석 이미지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언젠가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고 싶어요.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싶어요. 현주 씨는 피로를 감추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버려진 잡지라는 가장 단순한 생일 선물이 아들에게 이토록 큰 열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노트북으로 비행 시스템 다이어그램을 검색했습니다. 아직 12살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수천 미터 상공의 비행기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이 지식이 언젠가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소식은 봄비가 내리던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현주 씨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채 일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어머니를 맞이했지만 곧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평소에 들고 다니지 않는 고급스러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현주 씨는 물기를 닦지도 않은 채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가족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 내가 15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녀는 금색 테두리가 있는 2개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주도행 비행기 표야. 너와 나, 둘 다.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심장이 가슴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진짜 비행기. 유튜브 영상이나 시뮬레이션이 아닌 CFM 모신 6 엔진과 플라이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갖춘 실제 보잉 737을 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복받쳐 떨렸습니다. 저희가 진짜 비행기를 타게 된다고요? 현주 씨는 아들의 반응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다음 달 17일 박 사장님이 호텔까지 예약해 주셨어. 준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복잡한 코드와 회로를 이해하는 천재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생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 12살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준호는 우주 비행사가 중요한 임무를 준비하듯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서울 제주 노선을 집요하게 연구하고 비상 절차를 암기하고 그 시기의 역사적 기상 데이터까지 분석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비행 계획서를 만들었고 비행기 탑승부터 착륙까지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그려보았습니다. 1시간짜리 여행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니? 현주 씨가 아들이 노트를 빼곡히 채우는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중요해요. 준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어요. 학교에서도 준호의 마음은 온통 비행에 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수학 시간에 비행 역학 방정식을 풀고 영어 시간에는 항공 용어를 외웠습니다. 선생님들은 그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것을 눈치챘지만 평소보다 더 생기 넘치는 모습에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행 전날 밤 준호와 현주 씨는 준호의 할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전쟁 참전 용사였던 할아버지는 어린 준호에게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높이 꿈꾸라고 가르쳤습니다. 비가 내리는 묘지에서 현주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항상 한국인에게는 특별한 끈기가 있다고 하셨지. 준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하늘에서 저를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어떻게 비행기가 작동하는지 이해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비행 당일 아침, 준호는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손으로 일일이 다림질한 흰 셔츠와 검은 바지, 마치 제복처럼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수리한 작은 태블릿을 넣었고 거기에는 보잉 7337 기술 매뉴얼이 오프라인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현주 씨는 아들의 긴장을 느끼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행하는 게 무서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움이 아니에요. 그저 만약 무언가 잘못되면 어쩌지?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 어쩌지? 현주 씨는 미소 지었지만 아들의 이 걱정이 얼마나 예언적이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공항 입구에 도착하자 준호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의 꿈과 현실이 만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3시간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일반 승객들에게는 감지하기 어려운 작은 오류들이었지만 준호의 훈련된 눈에는 마치 빨간 경고등처럼 선명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화면이 아무 이유 없이 재부팅되고 객실 조명이 순간적으로 깜빡이고 에어컨이 미묘하게 변동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해요. 준호는 승무원들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몸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서비스 태블릿을 확인하며 보이는 긴장된 표정, 그리고 그 기기들 역시 불규칙하게 작동하는 것 같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옆자리에서 현주 씨는 15년 만에 첫 휴가에 지친 몸을 맡긴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깨우고 싶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방송 시스템에서 흘러나와 작은 기술적 문제가 있으니 승객들은 좌석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을 때 준호는 그 목소리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습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야. 준호는 패턴을 머릿속으로 연결하며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태블릿을 켜고 자신이 프로그래밍한 네트워크 진단 앱을 열었습니다. 비행기의 와이파이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이상한 데이터 패킷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승무원이 서둘러 지나가자 준호는 그를 불러 세우려 했습니다. 저기요, 비행기 시스템이 해킹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리에 앉아 계세요. 승무원이 명백히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말을 잘랐습니다. 상황을 해결 중입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도 12살 소년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실패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몇 분 후 첫 번째 강한 난기류가 비행기를 흔들었습니다. 음료가 쏟아지고 상단 수납장에서 짐이 떨어졌으며 객실 전체에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현주 씨가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니? 그녀가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졌다가 5초 후에 다시 켜졌고 이제는 불규칙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호는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꺼지기 전 객실의 모든 화면에 동일한 오류 패턴이 표시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이건 기계적 고장이 아니에요. 준호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방해하고 있어요. 현주 씨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해킹이에요. 누군가가 비행기 시스템에 침입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보세요. 이 데이터 패턴은 무작위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조종 시스템을 방해하려는 거예요. 비행기가 갑자기 급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천장에서 떨어졌고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현주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산소 마스크를 얼굴에 댔습니다. 준호는 마스크를 무시한 채 태블릿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비행기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고 침입자의 접근 경로를 추적하려 했습니다. 유사한 해킹 시도에 대해 읽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조종석에 가야 해요. 준호가 안전벨트를 풀며 결심했습니다. 기장님께 말해야 해요. 현주 씨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쳤니? 넌 그냥 아이일 뿐이야. 준호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아이의 불확실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확고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행동해야 해요. 비행기가 다시 한번 급강하하면서 준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온 생애가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준호의 눈앞에서 불길한 진자처럼 흔들렸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급격히 잃어가는 동안 주변에서는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고 기도하며 갑작스러운 하강으로 구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현주 씨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가족 부적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전 마스크 안 써도 돼요. 준호가 앞에 매달린 산소 마스크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태블릿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봤어요. 이 패턴들, 이건 분명히 해킹이에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조작하고 있어요. 네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니? 현주 씨의 목소리는 마스크 아래에서 약하게 들렸습니다. 오류 발생 순서가 너무 완벽해요. 무작위가 아니라 체계적이에요. 준호는 태블릿에 매핑한 중단 패턴을 보여주며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조종석에 가야 해요. 불가능해. 현주 씨가 충격을 받은 듯 소리쳤습니다. 넌 그냥 아이일 뿐이야. 다시 한번 격렬한 충격이 비행기를 뒤흔들었습니다. 복도에서는 한 승무원이 겨우 균형을 잡으며 승객들을 진정시키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여객기 내부는 완전한 혼돈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안전벨트 버클을 딸깍 소리와 함께 풀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수년간 연구해 왔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준호야, 안 돼. 현주 씨가 아들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소녀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비행기가 계속 난기류를 겪는 동안 중력에 맞서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준호에게 승무원은 자리로 돌아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그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했을 때 평소에는 수줍고 공손한 소년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216명의 생명이 있어요. 제가 메인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 위험해요. 그가 자신의 연약한 외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권위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과 확신에 주변 승객들이 주목했습니다. 가까이에 앉아있던 한 한국인 비즈니스맨이 상황을 지켜보다 개입했습니다. 소년의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말에 준호 옆에 서 있던 40대 여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도 컴퓨터를 잘 다룹니다. 가끔은 아이들이 어른보다 이런 것들을 더 잘 알아요. 승무원은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큰 안경을 쓴 마른 소년이 마치 무기인 양낡은 태블릿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한번 급강하하자 승무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초만 주세요. 준호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기장님과 30초만 이야기하게 해주시면 어쩌면 우리가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승무원은 잠시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비행기의 상태는 분명 심각했고 조종실에서 전해지는 소식도 좋지 않았습니다. 따라와. 그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간 바로 자리로 돌려보낼 거야. 준호는 흔들리는 복도를 따라 승무원의 뒤를 바짝 따라갔습니다. 조종실로 향하는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그는 어머니의 걱정에 찬 얼굴을 힐끗 돌아보았습니다. 현주 씨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기도하는 듯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에게 힘을 주세요. 준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지금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조종실 문 앞에 서서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명료했습니다. 12살 인생 동안 모아온 모든 지식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혼돈의 현장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조종실 문이 열리자 순수한 절망의 현장이 드러났습니다. 김 기장과 박 부기장은 반응하지 않는 조종 장치와 씨름하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계기판이 붉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져 지옥 같은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아이를 여기 들여보냈어? 준호를 보자마자 기장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데리고 나가. 기장님, 비행기 시스템이 해킹당했습니다. 준호가 놀라운 명료함으로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조종 장치를 조작하는 바이러스를 심었어요. 부기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던졌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걸 알지? 수년간 항공 시스템을 연구해 왔으니까요. 준호가 옆쪽 정비 패널로 재빨리 움직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류 패턴이 표적 멜웨어 공격과 일치해요. 말도 안 돼. 기장이 여전히 조종관과 씨름하며 소리쳤습니다. 얘야, 자리로 돌아가. 비행기가 다시 급강하하면서 모두가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조종실 불빛이 깜빡였고 잠시 모든 화면이 검게 변했다가 동일한 오류 코드를 표시했습니다. 보셨죠? 준호가 가리켰습니다. 독립적인 시스템에서 동시다발적 오류가 발생했어요. 이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소년의 입장을 허락했던 이 승무원장이 개입했습니다. 기장님, 우리는 고도를 급격히 잃고 있습니다.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한순간에 고통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기장은 12살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른 체구에 큰 안경을 쓴 아이가 수석 엔지니어처럼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실 창문 너머로 구름이 알람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속도로 지나가고 있었고 바다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3분, 그가 마침내 허락했습니다. 필요한 게 뭐지? 정비 터미널에 접근하고 비행기 와이파이를 즉시 차단해야 해요. 준호가 이미 측면 패널 아래에 미끄러지는 키보드를 당기며 대답했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은 놀란 눈으로 소년을 지켜보았습니다. 준호의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극도로 집중되어 있었고 눈은 화면에 나타나는 코드를 빠르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보통 해킹이 아니에요.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비행 제어 시스템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했어요. 접근 경로를 차단해야 해요. 부기장이 준호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게 무슨 언어지? 본 적이 없는데. 저수준 시스템 명령어예요. 준호가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일반적인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하도록 설계됐어요. 갑자기 비행기가 왼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졌고 모두가 균형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준호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키보드를 붙잡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김 기장이 고도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뭐든지 할 테면 빨리 해. 준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에 호기심 많은 소년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완전히 집중된 문제 해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키보드를 더 빠르게 두드렸고 명령어를 입력할 때마다
작은 땀방울이 이마에서 떨어졌습니다. 와이파이 시스템을 차단했어요. 그가 첫 번째 단계를 완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침입자가 더 이상의 명령을 보낼 수 없어요. 하지만 이미 삽입된 코드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어요. 기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객실에서는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조종실 문 너머에서 현주 씨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코드가 숨겨진 곳을 찾았어요.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화면의 특정 부분에 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해요. 이건 마치 부기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마치 뭐? 마치 내부 작업 같아요. 준호가 충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코드는 시스템에 대한 깊은 지식 없이는 작성할 수 없어요. 우리 회사 내부에서 온 것 같아요. 그 말에 조종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울 대한항공 본사에서 운영 담당 부사장 조상민은 모니터를 만족스러운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국내선 비행기에 심각한 기술적 문제에 관한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회사 주가가 실시간으로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연락하세요. 그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자금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가격이 바닥을 치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드릴 겁니다. 그의 책상 위 모니터에는 여러 개의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식 시세를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뉴스피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비행기의 시스템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조상민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불안하게 두드렸습니다.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 앞에 서 있던 젊은 IT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조상민은 냉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해. 우리가 계획한 대로야. 충분히 심각해 보이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아. 단지 투자자들의 신뢰를 흔들 정도로만.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기 근속 임원이자 CEO 박태우의 절친한 친구로서 조상민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세밀했습니다. 기존 보안 시스템으로는 탐지할 수 없는 정교한 바이러스, 무서워 보이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은 오류를 일으키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흔들고 주가를 떨어뜨려 5년 전 CEO 자리에서 밀려난 그가 회사를 장악할 수 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조상민이 계획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특정 비행기에 준호가 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비행기가 착륙하는 데 문제는 없겠지? 조상민이 물었습니다. IT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사장님, 30분 후에 모든 시스템이 자동으로 정상화되도록 프로그래밍했습니다. 단지 충분한 공포와 혼란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뿐입니다. 조상민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 그는 대한항공의 차기 CEO로 유력했습니다. 항공산업에서 30년간의 경력, 놀라운 업적, 그리고 이사회와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오랜 친구 박태우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새로운 비전, 직원 친화적인 정책, 그리고 혁신적인 안전 프로토콜을 내세워서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박태우의 모토였습니다. 조상민에게는 그저 이익을 갉아먹는 낭비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원한은 깊었고 계획은 5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계획의 정점이었습니다. 한편 추락하는 비행기의 조종실에서 준호는 코드의 출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정교했지만 특정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이버 보안에 관한 연구에서 인식한 디지털 서명이었습니다. KST,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훈련받았어요. 기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상민도 거기서 공부했어. 그는 수년간 이사회를 압박해왔지. 조상민이 누구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여전히 코드를 분석하며. 운영 담당 부사장이야. CEO 자리를 원했던 사람이지. 기장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이런 짓을? 주가, 부기장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이 상장된 지 15주년이야. 모든 재무 분석가들이 주시하고 있어. 준호는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내부 공격이었고 그 뒤에는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알아야 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이 코드를 무력화할 것인가? 고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몇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필사적으로 작업했고 땀이 안경 너머로 흘러내렸습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재부팅해야 해요. 그가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몇 초 동안 모든 제어 기능을 잃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기장이 물었습니다. 여전히 반응하지 않는 조종관을 붙잡은 채. 비행기를 껐다가 다시 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준호가 단순하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전자 시스템을요. 부기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미친 짓이야. 우리가 수천 피트 상공에 있다고.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이러스가 너무 깊이 침투했어요.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해요. 객실에서 또 다른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려? 기장이 물었습니다. 마침내 준호의 제안을 고려하기 시작하며 최대 15초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재부침기 완료되면 모든 제어 기능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기장과 부기장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무모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성이라도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기장이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호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키보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12살이었지만 이 순간 그의 어깨에는 200여 명의 생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조종실은 즉흥적인 작전본부로 변모했습니다. 기장의 허락을 받은 준호는 모든 비필수 시스템을 분리하고 주요 네트워크를 격리했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집중된 노력으로 땀에 젖어 빛났고 그의 손가락은 조종사들을 경악시키는 속도로 키보드를 날아다녔습니다. 루트 접근 권한이 필요해요.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바이러스가 암호화된 파티션에 숨겨져 있어요. 기호 10년 경력의 베테랑 김 기장은 소년을 놀라움과 필사적인 희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배웠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가진 게 많지 않을 때는 적은 것으로 최대한을 해내야 해요. 어머니는 제게 책을 사주기 위해 하루에 16시간씩 일하세요. 준호의 말에 조종실에 잠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단순한 대답이 담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12살 소녀는 단순한 컴퓨터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가능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온 아이였습니다. 날카로운 경보음이 공기를 찢었습니다. 임계고도 부기장이 외쳤습니다. 착륙까지 2분.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병렬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그가 새 터미널을 열며 선언했습니다. 바이러스를 죽일 수는 없지만 우회할 수는 있어요. 그의 손이 황홀경에 빠진 듯 움직였고 감염된 컴퓨터를 완전히 우회하여 수동 제어 장치와 비행기 구동 장치 사이에 임시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코드 라인을 작성했습니다. 이게 가능해? 기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문제는 없고 단지 아직 찾지 못한 해결책만 있다고 합니다. 준호가 할아버지의 말을 인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은 화면에 고정된 채 손가락은 계속해서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자 한순간 고통스러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패널의 불빛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동 제어가 돌아왔습니다. 기장이 조종관이 다시 반응하는 것을 느끼며 외쳤습니다. 작동해! 조종실 창문 너머로 바다는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기장은 온 힘을 다해 조종관을 당겼고 거대한 비행기는 마침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강은 점차 줄어들다가 마침내 천천히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경 뒤 눈은 여전히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이러스가 아직 시스템 내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시 억제되었을 뿐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임시 해결책일 뿐이에요. 그가 기장에게 경고했습니다. 착륙하는 즉시 모든 시스템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해야 해요. 기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이제 그의 얼굴에는 소년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항공교통관제소에 연락해서 비상 착륙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부기장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네가 오늘 우리 모두를 구했어.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준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지상에 안전하게 닿을 때까지는요. 객실에서는 비행기가 고도를 회복하자 안도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현주 씨는 여전히 아들의 빈 좌석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가 특별한 일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키보드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시스템에 침투한 바이러스의 패턴을 주에 깊게 분석했고 마음속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언젠가 그는 이 공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해 그는 모든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비행기가 제주도를 향해 방향을 틀자 준호는 이 여정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의 첫 비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주공항은 최고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구급차, 소방차, 그리고 응급구조팀이 손상된 보잉 737이 최종 접근을 하는 활주로를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조종실 내부에서는 김 기장이 항공교통관제사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고 준호는 바이러스가 다시 제어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좌석에 앉아 있어야 해 기장이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명령보다는 아버지 같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다시 실패하면 저를 필요로 할 거예요. 준호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은 여전히 선명하고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착륙은 팽팽했지만 완벽했습니다. 바퀴가 아스팔트에 닿자 객실에서는 안도의 박수와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승객들은 충격 상태에 있었고 어린 소년이 그들을 구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자마자 보안 요원들과 항공사 임원들이 항공기로 몰려들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즉시 제주로 비행기를 타고 온 대한항공 CEO 박태우는 오랜 친구인 김 기장이 오늘의 영웅이 되었을 것이라 기대하며 조종실에 들어섰습니다. 대신 그는 엔지니어 좌석에 앉아 여전히 터미널에 명령어를 입력하고 있는 마른 안경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지? 그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김 기장은 탈진했지만 안도감에 가득 차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소년이 오늘 216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시스템도 탐지하지 못한 사이버 공격을 식별하고 무력화했어요. 박 CEO는 준호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소년은 자신의 작업을 마치고 중요한 임원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시선을 피하는 그저 수줍은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불가능해 박 CEO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업계에서 가장 안전한데 그리고 내부 지식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침해되었습니다. 준호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터미널 화면을 돌려 특정 디지털 서명이 있는 코드 라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래머의 서명입니다. KAIST 출신으로 대한항공 시스템에 특별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요. CEO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가 말하는 의미를 즉시 이해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확실해? 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그리고 증명할 수 있어요. 조종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12살 소년의 말이 항공사 역사상 가장 심각한 내부 위협을 드러냈습니다. 정화 씨, 박 CEO가 옆에 있던 보안 책임자에게 말했습니다. 즉시 서울 본사의 조상민 부사장 사무실을 봉쇄하라. 그의 컴퓨터를 압수하고 모든 접근 권한을 취소해라. 네, 회장님. 정화가 대답하며 즉시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 CEO는 준호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눈에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소년? 김준호입니다, 박 회장님. 그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웠지?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인생 이야기를 어떻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쓰레기에서 건진 컴퓨터 부품들, 밤늦게까지 하는 독학, 도서관에서 훔친 시간들, 독학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컴퓨터와 항공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제 열정이에요. 박 CEO는 감명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객실에 있을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김현주라고 합니다. 실은 그가 잠시 망설였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당신 집의 가정부입니다, 박 회장님. 충격의 표정이 CEO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현주 씨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름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종종 신뢰할 수 있고 성실한 가정부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놀라운 연결에 박 CEO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자택에서 15년간 일해온 가정부의 아들이 수백 명의 목숨과
회사의 명성을 구했다는 사실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군.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어머니도 만나고 싶구나.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그녀도 회장님을 만나게 되면 기뻐할 거예요. 특히 제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면요. 제주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고위 임원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 정부 조사관들이 준호가 작은 태블릿을 주요 시스템에 연결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퉁이에 앉아있는 현주 씨는 어마어마한 자부심과 걱정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아들이 작은 아파트에서 자란 그 소년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성들의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바이러스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감지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기술에 대해 말할 때 점점 더 자신감을 얻으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흔적을 남겼고 제가 그것을 소스까지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박태우 CEO는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지난 수십 년간 친구이자 동료였던 조상민 부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민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게 젊은이 박 CEO가 지시했습니다. 정확한 방법론으로 준호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심어졌는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 기원을 특정 터미널로 추적한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터미널 SL329, 그는 큰 화면에 로그를 띄우며 결론지었습니다. 어제 새벽 3시 47분 조 부사장님의 임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접속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조상민에게 쏠렸고 그는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가 마침내 통제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히 내 자격 증명이 도용되었을 거야. 이 아이는 명백히 기업 보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준호는 침착하게 안경을 조정했습니다. 시스템은 생체 지문 인증을 기록했습니다. 조 부사장님. 누군가가 당신의 자격 증명과 함께 당신의 손가락을 훔치지 않는 한 그 터미널에 접속한 것은 당신입니다. 보안 전문가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의 분석을 확인했습니다. 준호가 보여준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조상민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침착한 가면이 억눌린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꼬마야. 이 회사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해. 태우는 약해. 항상 효율성보다 안전을 우선시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때 중복 시스템에 돈을 낭비하고 있어. 그래서 200여 민유선 명의 생명을 이익을 위해 위험에 빠뜨렸다는 겁니까? 준호가 진정으로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저와 제 어머니를 포함해서요. 조상민이 소년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는 실제로 위험하지 않았어. 시스템에는 안전장치가 있었지. 주가를 떨어뜨릴 만큼의 공포만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어. 안전장치는 실패했습니다. 준호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바이러스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강력했어요. 개입이 없었다면 우리는 바다에 추락했을 겁니다. 조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거의 일으킬 뻔했던 참사의 실체가 마침내 그를 강타했고 경비원들이 그를 호위하기 위해 다가오는 동안 그는 의자에 깊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야? 박 CEO가 충격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취약했다니.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취약점이 있습니다, 박 회장님. 완벽한 보안이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방어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주 씨가 아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항상 똑똑했지만 오늘 그는 지혜도 보여주었습니다. 박 CEO는 준호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 가장 명확하게 사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의 보안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어떤 제안이 있는지 듣고 싶구나. 준호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 하고 태블릿에서 새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개인 프로젝트로 구상해온 보안 프로토콜 설계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너머 복도에서는 조상민이 수갑을 차고 경찰에 의해 호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년을 마지막으로 노려보았지만 준호는 이미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복수가 아닌 해결책에 있었습니다. 한쪽에서 현주 씨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영리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준호와 그의 어머니는 박태우 CEO와의 비공개 면담에 초대받았습니다. 언론은 이미 사건의 일부를 알아내어 준호를 항공천재와 청소년 연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지만 그는 가능한 한 관심의 중심에서 벗어나려 노력했습니다. 박 CEO의 사무실은 제주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을 자랑했습니다. 현주 씨는 이렇게 호화로운 환경에서 불편함을 느끼며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도 아들이 무엇을 해냈는지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단지 그가 비행기를 구했다는 것, 그리고 모두가 갑자기 그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휴가를 즐기고 계셔야 할 텐데 박 CEO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지 않고는 떠나보낼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앉아 비즈니스맨을 관찰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분석할 때와 같은 집중력으로 그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 CEO가 계속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항상 최첨단 기술과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보유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습니다. 우리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자부심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12살 소년이 우리 최고의 엔지니어들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준호는 항상 특별했어요. 현주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의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 아이는 항상 배우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박 CEO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년을 새로운 관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아이가 아니라 진정한 천재성을 지닌 소년이었습니다. 너는 항공우주공학을 정식으로 공부하고 싶니, 준호야? 준호는 안경을 조정하며 갑자기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원합니다, 회장님. 그럼 결정됐군. 박 CEO가 책상 위에 놓인 폴더를 열며 선언했습니다. 대한항공이 너의 교육을 전액 지원할 것이다. 한국의 최고 학교들, 그리고 그 후에는 아마도 MIT나 스탠포드까지. 현주 씨는 양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큰 선물을 받을 수는 없어요.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김 여사님. 박 CEO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투자입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당신 아들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발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우리 한국인들은 항상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술 리더로 만든 이유입니다. 준호는 CEO를 감사와 결의가 섞인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해킹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두에게 하늘을 안전하게 만들고 싶어요. 박 CEO는 소년의 성숙함에 감명받아 미소 지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네. 그가 서랍에서 2장의 금색 카드를 꺼내며 덧붙였습니다. 너와 어머니를 위한 대한항공 평생 무료 탑승권이야. 더 이상 손님이 아닌 대한항공 가족의 일원으로서 현주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년간 부유한 가정을 위해 봉사해 온 후 마침내 누군가가 그녀의 아들의 재능뿐만 아니라 2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에 걸맞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준호가 금색 카드를 소중한 보물처럼 들고 약속했습니다. 그럴 거라 확신해 박 CEO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준비되면 우리 개발팀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을 거야. 대한항공은 네가 한 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 사무실을 나서자 기자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고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박 CEO는 그의 망설임을 눈치챘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 그가 안심시켰습니다. 모든 영웅이 스포트라이트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야. 소녀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일하는 걸 선호해요, 회장님. 제가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니까요. 현주 씨는 아들을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관심과 찬사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목표 지향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8년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자랐던 작은 아파트는 서울 외곽의 안락한 집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현주 씨는 더 이상 남의 저택을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저소득층 가정에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작은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아이들이 기회를 얻어야 해요. 그녀는 자주 말했습니다. 모든 아이는 준호처럼 기회만 있다면 빛날 수 있어요. 20살이 된 준호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마른 소녀는 자신감 넘치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여전히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이제는 성숙한 얼굴에 세련되게 어울리는 프레임이었습니다. 한때 조상민이 공부했던 바로 그 학교인 KAIST에서 최우등으로 졸업한 그는 이제 항공우주 시스템에 적용되는 사이버 보안 석사 과정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MIT에 가지 않을 거냐? 어느 날 저녁 현주 씨가 새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인상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인의 정신은 부족해요. 여기 우리는 기술이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한항공 이사회 의장이 된 박태우였고 준호를 특별회의에 초대했습니다. 회사 본사에서 전 CEO는 준호에게 새로운 항공우주 사이버 보안 센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최첨단 실험실은 비행 시스템 보호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에게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어요. 박 의장이 보안문을 통과해 엔지니어들이 여러 모니터에서 작업하는 중앙 핵심부로 그를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사건 이후 어떤 항공사도 우리만큼 보안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분석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학술 논문에서 제안했던 프로토콜과 시스템을 알아보았습니다. 인상적이네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박 의장이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어요. 무엇인가요? 당신이요. 임원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석사 과정을 마치면 이 부서를 이끌어 주었으면 합니다. 누구도 당신만큼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요.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로벌 기술 대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연봉으로 그를 유혹했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모두 그의 인재를 원했습니다. 제가 왜 한국에 남아야 할까요? 준호가 의심이 아니라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박 의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강점으로 바꾸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미국인이나 유럽인들의 자원은 없지만 우리의 결의는 비할 데 없죠. 세계는 항공우주 보안에 한국적 관점이 필요해요. 준호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자신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가정부의 아들로 태어나 세계적인 보안 전문가로 성장한 그의 여정은 한국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연구소를 나와 회사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준호는 8년 전 그 운명적인 비행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때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박 의장은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운명이란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그 순간을 위해 태어났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곳에 없었다면 글쎄요,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겁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불확실성과 가난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도전들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쓰레기통에서 건진 컴퓨터 부품들이 결국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남의 집 바닥을 닦느라 굳어진 손은 그에게 결단력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준호가 결정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여기 있어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머리 위로 대한항공 비행기가 하늘을 가로질렀고 준호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꿈꿀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한 소년의 꿈, 그리고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박 의장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영웅이에요. 준호가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녀처럼 되고 싶었어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항상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요. 박 의장은 젊은 남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했네요, 김준호 씨. 당신은 이미 성공했어요.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항공우주 보안 컨퍼런스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사와 항공사의 대표들이 기조연설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5세의 김준호 박사가 무대에 올라서자 정중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서양 임원들은 그의 성장하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를 과소평가했습니다. 13년 전 저는 처음으로 비행기에 탄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안전한 하늘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하는 100명의 엔지니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첫 줄에서 현주 씨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 옆에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된 박태우 의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프로토콜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준호가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철학입니다. 서양 기업들이 점점 더 높은 벽을 쌓는 동안 우리는 배우고 진화하는 적응형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슬라이드는 인상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로토콜 구현 이후 한국 항공기는 단 한 건의 사이버 보안 사고도 겪지 않았지만 미국과 유럽 항공사들은 여전히 공격에 취약했습니다. 차이점은 문화적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서구에서는 보안이 나중에 추가되는 레이어입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의 핵심에 보안을 통합합니다. 발표는 실시간 시연으로 끝났습니다. 비행 시스템에 대한 모의 공격이 준호의 프로토콜에 의해 즉시 무력화되었습니다. 이제 박수는 진심 어린 것이었고 심지어 열광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보잉의 한 임원이 준호에게 미국 회사에 합류하라는 관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거절했습니다.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대한항공은 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충성심은 단순한 한국적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날 밤 늦게 준호는 어머니를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모셨습니다. 식사를 즐기면서 그는 주머니에서 2장의 금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수년 전 받았던 바로 그 카드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여행을 기억하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현주 씨는 미소 지으며 자신의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그 비행기에서 무식해 보이지 않을까 너무 걱정했었는데 네가 휴가를 망치고 비행기를 구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가 웃으며 말을 마쳤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이제 가볍고 더 이상 어려운 어린 시절의 무게를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행기들이 밤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는 각각의 비행기들. 알아요, 어머니. 준호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비행기를 공격했을 때 전에 없던 공포를 느꼈어요. 하지만 또한 이상한 감정도 있었어요. 무엇이니? 소속감이요. 마치 그 순간이 제가 알지도 못한 채 평생 준비해온 순간인 것 같았어요. 현주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부서진 컴퓨터를 고치고 비행기를 꿈꾸던 마른 소년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한국인의 정신은 역경 속에서 힘을 찾는다고 하셨지.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똑똑하고 더 헌신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한계를 극복한다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코드로 보호받는 비행기들이 보이지 않는 항로를 따라 날아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를 공중에 떠있게 하는 것은 단지 기술만이 아닙니다. 그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헌신, 희생, 그리고 명백한 것을 넘어볼 수 있는 결단력이죠. 대한항공 비행기가 위로 지나가며 어둠 속에서 불빛을 깜빡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소년이 어떻게 비극을 승리로, 취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었는지, 한국인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즉 한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정신을 사용하여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금색 카드가 빛났습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지위의 상징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불가능한 영웅이 나온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난 네가 자랑스러워, 현주 씨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항상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늘 위로 또 하나의 비행기가 지나갔고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비행기를 안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길을 닦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 소년의 호기심, 한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기회뿐이라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